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 보통 언론들은 이 어천가를 부르죠. 그래서 문비의 어천가가 난무하는데요. 리얼미터 이 여론조사가 보면 71.8% 내지 71.7%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자체 정례 여론조사는 71.8, 또 어제 나왔던 이 중앙선관위에 올라가 있던 TBS, CBS 여론조사에서는 71.7이 나왔습니다. 온갖 발표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미세하게나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이 여론조사에 좀 의문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추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 정권은 출범하면서 사드에 대해서,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또 임시 배치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이렇게 우왕좌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를린 협정, 남북 대화 운전석 주도, 그리고 평화협정 이야기들을 막 던졌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서는 지금 한마디로 북핵미사일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 지난번에 북한이 2차 ICBM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즉각 한국 대통령과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면에는 너네들이 북핵 ICBM은 우리 문제지 너네들 문제가 아닌데 왜 내가 너네들 문제하고 통화하냐, 자기 문제라고 심각하게 인식하는 아베하고 통화하겠다 하고 아베하고 통화한 뒤 일주일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정권은 취임 다음 날부터 시끄러웠는데요. 비정규직, 최저임금 만원, 탈원전, 그리고 의료 전면급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그 다음에 이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부자 정세, 대충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타이에 와이셔츠 그저 올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수박 하체 먹고, 그리고 이 생맥주 청와대 불러서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유기견 입양하고 김정숙 씨가 대통령 마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통이라고 국민 앞에 엄청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전에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 한마디로 전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지지율이 높은 원인이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장관 인사나 그 이후에 있었던 주요 고위공직자 인사, 추경 문제, 정부 조직법,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정부가 지금 여소야대 정당이면서 국회 구조가 과연 야당과 제대로 된 소통과 화합을 했냐. 오히려 홍준표는 대법원 판결, 지금 바른정당은 황영철, 국민의당은 그 이유미, 이런 건 등으로 정당마다 들미를 하나씩 잡아서 지고 흔들면서 정당들을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안보실의 차장이었던 김기정, 그 문정인이 이렇게 밑에 사람이죠. 이 사람 낙마, 안경환 법무낙마, 조대엽 노동부 장관 낙마, 그리고 얼마 전에 박기영 낙마, 이런 과정에서 청와대는 밀어붙이다가 안 되면 슬쩍 물러갔고, 그렇게 말도 많은 강경화나 송영무는 결국은 그대로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아마 이 정권 아니면 그 두 사람은 100% 낙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청와대가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많은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어떤 시각,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정권이 끌고 가는 문제들이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옳은 포인트를 집어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들이 짚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보면 이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많은 문제하고 똑같이 다뤄져야 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게 뭡니까? 지금 노동개혁에 관한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가지 실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현대가 5.4, 기아는 3%밖에 안 되고요. 자, 일본 언론들이 한국차의 가격 경쟁력을 중국에 뺏긴 뒤에 지금 반격도 못하고 있다는 거고,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47%, 미국에서도 9%가 줄었고요. 즉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고 세계로 나갔던 한국차가 이제 저가 중국차와 고급 일본차 사이에 끼어가지고 또 고급 유럽차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이며 생산량과 수출량이 다 줄어들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올 1월 달에 이렇게 11만 97대가 팔렸는데 지금 6월 달에는 5만 2천 대밖에 못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급감한데도 현대차 노조는 지금 6년 연속으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차 문제는 노조가 경영에 가장 심각한 리스크고, 이 노조가 새로운 신차가 나오면 그 생산량, 심지어 자기들이 생산하는 차의 종류까지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15년 동안을 한국에 있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대우자동차를 넘겨받았던 미국의 GM, 세보레 브랜드죠. 지금 인천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3년간의 누적 적자가 2억인데 최근에 사장이 사표를 내면서 15년 유지한다는 약속이 10월 달에 끝나는데, 산업은행이 이대 주주입니다. 투자했다가 받지 못한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은행 측에서 지금 본사에서 철수 결정을 내리면 끝이다. 그래서 GM이 지금 한국에서 차가 제대로 안 팔리니까 끝나는 거 아니냐, 떠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수와 수출 급감 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임금 인상 파업까지 지금 현대차가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월급이 적어서 이런 게 아니겠죠. 이런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개혁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끝난다 했는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 방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얼마 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취임하고 석 달가량을 부동산이 폭등하도록 방치를 해놓고 지금 겁만 주고 있는데, 과연 내년 4월까지 살지 않는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가는데 이 정권의 담당 부서 책임자 50%가 그렇다는데 과연 이 정권이 보유세를 높이지 않고 이게 발리겠습니까? 좀 숨죽여서 눈치 보고 있다가 참겠죠. 그 다음에 대우 조선 파동에서 드러났지만 한국 기업이 은행에 지고 있는 기업 부채가 심각하고 2,500조가 넘는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 문제를 조기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기업 구조개혁은 전혀 진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기업 구조개혁은 노동계의 반대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 정권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나눠주고 던지는, 국가 돈 쓰는 이런 부분들만 수도 없이 발표를 하지,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는 똥도 치워야 되고 한마디로 돼지똥도 소똥도 치워야 될 이런 더러운 문제들, 지저분한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좋은 데서 돈 뿌리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겪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의 3인당의 슈레더가 총리가 정권을 잃으면서까지도 노동개혁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 기민당 메르켈 정권이 들어서서 그걸 완성시켜서 독일의 노동 문제가 안정이 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정말 오늘만 사는 정부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비급여의 전면 급여를 하겠다면 지금 병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동네 병원, 중소병원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의료 수급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라는 말도 해야 되는 거고요. 31조면 정말 5년 동안 전면 급여를 하고도 해결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고, 탈원전을 한다면 그 탈원전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재생에너지 20%가 되는 거냐, 그 다음에 LNG를 샀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서 전기료 상승의 비용은 얼마나 들 것 같으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수명이 다 되는 이 탈원전부터
하나씩 탈원전하게 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한 50년, 100년에 걸쳐서 탈원전을 추구해가는 방향으로 가면 어디 가는 거냐. 그런데 2조쯤 들어간 앞으로 문을 닫으면 10조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집단 원전을 문을 닫겠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고, 이게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고 국회에 의해서 탄생한 기구를 한마디로 멋대로 저런 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곳곳의 예산 퍼주기가 과연 이 나라의 재정을 유지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복지를 해주는 건 좋은데 복지에 나타나는 비리들은 왜 침묵하는가. 또 이 프랜차이즈들만 허구한 날 때려잡지 말고 지금 독과점 품목,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 가격 비싸지요. 성능에 비해서요. 휘발유 가격, 그 다음에 보험 가격, 특히 지금 의료급여가 되면 실손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통신료, 그 다음에 스마트폰 비용, 기기가, 이런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한마디로 독과점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벌어서 거기 많이 갖다 넣잖아요. 그 세금처럼요. 그런 데 대해서는 왜 손을 쓰지 않고 통신비 인하하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설거머니 들어갔냐는 겁니다. SK하고 친해서 그래요. 이 정권은요, 대중 전파력에 있어서 매우 탁월합니다. 타겟 미니도 있고 그런 선수들이요 많으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좌파들은 대중의 감성과 한마디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읽어가지고 적당히 순간적인 감동을 주거나 만족을 주는 척 하는 데는 매우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 보수나 한국의 수구들은 죽어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효율적이고 또 속도도 빠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3달 동안에 정신없이 밀어붙여서 국민들은 매일 발표하는 내용을 따라가다가 지금 반쯤 홀려서 술이 덜 깨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정권은요, 완전히 동질적인 집단으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 교배가 아니라 동종 교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히틀러가 이 피해, 게르만 민족의 피해 순수성을 언급하는 그런 어떤 이런 우생학적인 문제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홀로코스트까지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정권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동종교배만 하고 있어요. 개가요, 이쁘게 생긴 특징이 굉장히 심화된 개들이 빨리 죽습니다. 병도 많이 걸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가 크거나 코가 크거나 목이 길거나 이렇게 전통적인 개의 형상, 전통적인 개의 형상은 늑대 비슷하거나 세파트거나 똥개 비슷한 것이 전통적인 개의 형상입니다. 흔한 똥개요. 그런 개들이 튼튼하고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보는 개들은 이 브리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 사육 생산하는 사람들이 계속 개 하나의 특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종교배를 시켜가면서 결국은 몇 세대에 걸쳐서 새로운 개 종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컵 안에 들어가는 강아지가 있지만 이런 개들은 오래 못 삽니다. 금방 죽어버리죠. 그래서 작게 만들고 특징을 심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개들은 병에 문제가 있거나 유전적인 병을 앓고 있죠. 그래서 심장병으로 이쁜 개들이 많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칼날을 갖고 북한과 협배정책 2, 문샤인 정책,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도해서 미국을 북한과 협상으로 붙여주겠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퍼다줘야 된다. 이런 개성공단 문 열어야 된다. 금강산 문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권에 있는 겁니다. 안보 문제에서. 그러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약점이 많아서 말 잘 듣는 놈들, 예를 들자면 중국 국방장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겠죠. 이런 사람들만 다 갖다 꼽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너네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사드 배치 알박기 등과 관련해서 조사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리면서 그것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관련된 국방부 정책실장을 좌천시키지 않았습니까? 옷 뺏기는 단계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군 내부에 갑질 조사한다면서 외부에 좌파단체 시켜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저는 군인권센터라는 단체가 좌파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앞으로 터질 때마다 한국군 수뇌부는 한 명씩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터지면 대다수가 다 걸릴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경찰까지도 저 모양으로 지금 경찰 수뇌부가 싸움질을 하니까 까딱하다가 국민 앞에 웃었겠다 싶어서 어제는 김부겸 장관이 둘 다 옆에 세워놓고 사과의 절을 했죠.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검찰, 경찰에서는 이런 난리가 다반사인데요.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있을 때 정권 교체되던 즈음에 한번 보세요. 검찰 내부에 하극상 나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떠받치는 중추기구인 군, 경찰, 검찰이 저 난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경제부터 사회, 문화까지 전부 동질적인 집단으로만 배치를 하다 보니까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의 교황청에도 그렇습니다. Devil's Advocate. 그러니까 악마의 변호사라고 흔히 해석이 되는데 영화 제목도 있죠.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죠. 이 Devil's Advocate은 변호사라는 뜻보다는 한마디로 주류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내봐라는 거죠. 교황을 선출할 때 왜 교황 후보자 중에 안 되는가를 끝까지 한 명을 보고는 선출위원 한 명을 보고는 이야기를 제기를 해서 논리적으로 펼쳐라. 이 교황청의 그 내용. 그 다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워 Z 보면 그런 내용이 오죠. 전 세계가 당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죽을 건데 이스라엘 일찌감치 벽을 쌓고 차단을 해서 유일하게 무사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한마디로 소수의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요.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문제가 될 건지를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정권 안에 뽑아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밀어붙이는 자기들의 정책이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5년 뒤에 이런 식으로 퍼주어서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느냐. 공무원을 17만 4천 명을 늘리면 이 정권은 8조 2천억이 된다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될 거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일 거냐. 자, 30조 6천억으로 과연 건강보험 급여가 돼도 카바가 다 대등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전기료는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기초생활수급자를 90만 명 늘린다는데 이것도 정말 가능한 것이냐. 기초연금을 25만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정원만 해도 국회 예산정책처 이 국회의장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 등을 질 우려도 없는 기관이죠. 자, 5년간 28조가 들고 30년 근속을 하면 350조가 든다는 겁니다. 지금 700만 명쯤 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2020년이면 813만 명, 2033년이면 1,400만 명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초연금이나 건강연금을 운영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 수준의 복지만으로도 연평균 5조 6천억이 복지 예산이 늘어났는데 2065년이면 전체 예산의 70%를 복지에 써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세수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고령화로 줄어들어서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2065년이면 지금보다 28%나 줄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들은 30년 집권을 하겠다면서 다음에는 누구다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0년 집권 아니라 5년이라도 집권을 하겠는가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뭐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망할 것도록 놔두라는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심각하게 망해버리면 IMF에서 보듯이
전부 다 죽는 경우가 벌어지는데 아무리 정권을 잡았다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버려서 나중에 안보도 경제도 다 죽자고 갈 때 그걸 어떻게 방치를 하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끼리 족보 따져서 너는 성골이야, 너는 진골이야, 너는 육두품이야, 너는 천민이야, 이렇게 지금 방송부터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런 걸 까 뒤집는 낙인을 붙이는 위원회가 40개가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도 그 모양이고 문화 뭐 블랙리스트 무슨 위원회도 그 모양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고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박근혜하고 반대로 하면 문재인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박근혜하고 반대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워낙 못했기 때문에 정상만 해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성공을 하지요. 그래서 박근혜와 무조건 반대로 하는 이런 정책만으로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진 100일이라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잔치하려고 할 일이 아니라 돈 나눠 줄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가면 안보고 경제고 나라 곳간이고 사회고 다 무너지고 문화는 한마디로 벌금 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죽으려면 이렇게 빨리 갔어요. 트럼프가 석 달 됐을 때 한 3년은 한 것 같하더니만 저는 이 정권이 100일 됐는데 정말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일 더 가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겠습니까?